명절 아침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가 지목됐습니다. 명절상도 제대로 못 차리니?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다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식사는 밖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절 당일 예약해둔 식당이 멈춰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단체 예약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명절 이틀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말, 한 번의 지시가 가족 전체를 멈추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번 명절상은 네가 전부 맡아. 지금 보시는 이야기는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명절 가족 갈등 드라마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식당이 멈췄는지, 누가 상황을 뒤집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명절 아침, 도로 위로 줄지어 선 차량 사이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식당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어르신부터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까지 20명이 넘는 인원이 좁은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누군가 유리문 앞에 붙은 종이를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금일 영업 중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출입문 한가운데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아래엔 짤막하게 사유가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자가 가까이 다가가야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친척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뒤를 돌아봤고 그 시선을 따라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씩 안내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정숙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라면 직원이 나와 맞이했을 입구가 닫혀 있었고 친척들이 문 앞에서 웅성거리며 서성이고 있었으니까요. 김정숙은 가방을 옆구리에 끼운 채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이 조용해진 탓에 뒤쪽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김정숙은 안내문을 한 번 더 읽은 뒤 곧바로 유리문을 두드렸고 안쪽에서 움직임이 보이자 더 세게 문을 쳤습니다. 잠시 후 직원 한 명이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었죠. 손님, 오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김정숙은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다고요. 20명 넘게 왔어. 이름 확인해봐요, 김정숙. 3일 전에 직접 전화했잖아.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안쪽을 힐끗 보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김정숙은 문 앞에 서서 팔짱을 꼈고 뒤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박경희가 다가와 언니 뭐래? 하고 물었지만 김정숙은 대답 대신 입술만 꾹 다물었죠. 잠시 후 돌아온 직원은 태블릿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예약 목록이 떠 있었고 김정숙이라는 이름 옆에 빨간 글씨로 취소 처리 완료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예약건은 이틀 전에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 처리된 상태입니다. 확인 문자도 발송됐고요. 김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취소라니 자신은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정숙은 곧바로 내가 취소한 적 없어요 하고 반박했지만 직원은 담담한 어조로 기록상 본인 전화번호에서 취소 요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숙은 자기 전화기를 꺼내 발신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친척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던 이지연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지연은 식당 간판을 한번 올려다본 뒤 시선을 김정숙에게 돌렸고 별다른 감정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예약은 제가 한 곳이 아니에요. 주변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김정숙은 이지연을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고 그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연은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박경희가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끼어들었지만 이지연은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직원에게 다시 몸을 돌리며 다시 확인해봐요. 내 이름으로 된 예약이 맞다고 하고 다그쳤지만 직원은 이미 같은 화면을 두 번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주차장을 스치고 지나갔고 한복 저고리 위에 외투를 걸친 큰어머니가 이거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고 직원은 영업 중단 사유가 내부 사정이라며 더 이상의 설명을 피했습니다. 김정숙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가도 받지 않았는지 귓가에서 전화기를 떼며 혀를 찾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사이 친척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슨 상황인지 서로 묻고 있었고 아이들은 지루해져서 주차장 가장자리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은 그 소란 속에서 차 한 대 뒤쪽으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지만 아직 열지는 않았고 남편 박민호가 주차장 끝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김정숙 쪽을 먼저 보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걸음을 멈췄고 이지연과 김정숙 사이에서 시선이 오갔습니다. 김정숙은 전화를 끊더니 이지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져 있었죠. 내가 한 곳이 아니라니 그럼 여긴 뭐야? 내가 괜히 예약했겠어? 이지연은 봉투를 손에 쥔 채 김정숙의 시선을 받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처음과 같은 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꾸신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김정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떨린 뒤 곧바로 굳어졌고 김정숙은 아무 말 없이 이지연의 손에 들린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차장 위로 다시 찬바람이 불었고 20명이 넘는 가족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시작된 건 사실 이틀 전이었습니다. 명절을 사흘 앞둔 저녁 이지연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을 켜자 시댁 친척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올라가고 있었고 가장 위에 김정숙이 올린 긴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명절 상차림은 지연이가 맡기로 했습니다. 본인도 동의한 부분이고 음식은 집에서 정성껏 준비할 예정이니 다들 기대해 주세요. 이지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정숙과 상차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건 한 달 전쯤이었고 그때 이지연은 식당 예약을 제안했었습니다. 김정숙이 뭐라 대답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분명 알아서 해라는 말이었지 집에서 해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방에는 이미 김정숙의 글 아래로 지연이 솜씨 기대된다. 역시 며느리가 하는 게 정성이 다르지 같은 답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었죠. 이지연은 답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화면을 끄고 가방 안에 전화기를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박민호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김정숙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김정숙은 인사 없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지연아, 단체방 봤지? 이번에는 내가 좀 신경 써야 해. 작년에 식당에서 했더니 친척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정성이 없다고
밖에서 사 먹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아파트 로비 한쪽에 섰습니다. 김정숙의 말은 끊기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 명절이면 식당 예약부터 한다고. 근데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살아있는데 밖에서 음식 시켜 먹으면 그게 체면이 서겠어? 이지연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이미 식당 예약을 해뒀어요. 한식 연회 전문인 곳이고 메뉴도 명절 상차림이랑 비슷하게 구성이 되거든요. 20명 넘게 오시니까 집에서 준비하면 저도 힘들고 어머니도 고생하실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 이지연도 바로 느꼈습니다. 김정숙의 숨소리가 한번 깊어졌고 이어진 목소리는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식당을 예약했다고? 내가 단체방에 이미 올렸는데 친척들이 다 봤어. 지연이가 직접 한다고 내가 써놨는데 이제 와서 식당이라고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 김정숙의 말에는 분노보다 체면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그 감정을 읽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어머니가 단체방에 정정 글을 올려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김정숙의 심기를 더 건드렸을 뿐이었죠. 내가 왜 정정을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따르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김정숙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지연은 꺼진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로비 의자에 앉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힘조차 잠시 빠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올라간 이지연은 소파에 앉아있던 박민호에게 단체방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박민호는 전화기 화면을 스크롤하며 김정숙의 글과 친척들 반응을 확인했고 미간을 좁히며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라고 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죠. 김정숙이 한번 공개적으로 못 박은 일을 번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체방에 김정숙의 메시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연이가 준비할 음식 목록 정리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종류, 나물 5가지, 떡국. 재료는 제가 시장에서 미리 사다 놓을게요. 메뉴 목록까지 공개한 건 이지연에게 퇴로를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역시 정숙 언니네 며느리는 다르다며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시누이 박경희도 지연이 고생 좀 하겠네. 내가 전 부치는 거 도와줄까 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지연의 식당 예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묻혀가고 있었죠. 이지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이지연의 손은 떨리는 대신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단체방에 반박글을 올리는 건 김정숙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었고 이지연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지연은 식당 예약 확인 화면을 열었습니다. 예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계약 조건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지연은 그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뒤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박민호는 출근 전 현관에서 이지연에게 어머니한테 전화할 거야라고 다시 한번 말했고 이지연은 고마워요. 근데 아마 소용없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이미 다음 수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차분함이 깔려 있었죠. 단체방에서는 여전히 명절 음식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고 김정숙은 추가로 식혜도 넣자
지연이한테 말해놨어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지연은 그 알림을 확인하고도 답하지 않았고 화면을 끈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하루가 지나고 명절 전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지연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낯익은 신발 두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정숙의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시누이 박경희의 것이었죠. 이지연은 신발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고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비닐이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시장 봉투 대여섯 개가 잔뜩 쏟아져 있었습니다. 갈빗대가 담긴 커다란 비닐백, 두부와 호박이 든 장바구니, 각종 나물 재료가 신문지 위에 펼쳐져 있었고 김정숙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콩나물 꼬리를 따고 있었고 이지연을 보자 손을 흔들며 왔어? 어머니가 재료 다 사오셨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김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숙은 이지연 쪽을 돌아보지 않은 채 싱크대 위에 도마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 씻고 나와. 갈비 손질부터 해야 해. 물에 담가 놓은 게 벌써 2시간째야. 미리 와서 재료를 풀어놓고 준비 태세까지 갖춘 건 이지연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잠깐 거실을 둘러보았고 냉장고 문에 김정숙 글씨로 적힌 메뉴 목록이 자석으로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모듬전, 나물 5종, 떡국, 식혜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 항목 옆에는 조리 순서를 뜻하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죠. 이지연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씻고 앞치마를 꺼내 둘렀습니다. 김정숙은 그제야 이지연을 힐끗 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곧바로 갈빗대를 건네며 핏물 덜 빠졌으니까 한 번 더 헹궈하고 지시했습니다. 박경희는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지연아, 내일 저는 내가 부칠게. 너는 나물이랑 찜만 하면 돼 하고 말했지만 김정숙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전도 지연이가 해야지. 며느리가 부친 전이랑 시누이가 부친 전이랑 같겠어? 친척들이 뭐라 하겠어? 박경희는 입을 다물었고 이지연은 갈빗대를 헹구면서 등 뒤로 김정숙의 시선이 닿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시선에는 감시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무게가 실려 있었죠. 며느리가 제자리에 서 있는지 시킨 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눈으로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펼쳐진 재료들과 부엌에 선 3사람을 본 박민호는 구두를 벗다 말고 멈췄고 김정숙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연이 퇴근하자마자 이러시면 어떡해요? 김정숙은 물을 썰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뭘 어떡해? 내일 20명이 넘게 오는데 오늘 안 하면 언제 해? 내가 도와줄 거야? 박민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이지연 옆에 섰고 낮은 목소리로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만 한번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박민호는 김정숙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식당 예약해 놓은 거 아시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김정숙은 그제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박민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양보 없는 단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며느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 식당 예약해서 편하게 먹는 건 누구든 해. 근데 시어머니 살아있을 때 명절 상차림을 받게 맡기면 그게 도리야? 친척들 앞에서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박민호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김정숙은 말을 자르듯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단체방에 다 알렸어. 이제 와서 식당 간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건 너도 원하는 거 아니잖아. 박민호의 입이 닫혔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 앞에서 김정숙은 언제나 물러서지 않았고 그걸 정면으로 깨는 건 박민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박민호는 한숨을 삼킨 뒤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부엌에는 다시 칼질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박경희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언니 나도 좀 더 도울게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김정숙은 평소 톤으로 돌아가 고마워 호박 좀 저며 나하고 대답했습니다. 김정숙에게 이 저녁은 이미 정상 궤도에 올라선 것이었죠. 이지연은 갈비 양념을 버무리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고 양념장을 섞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박경희도 김정숙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을 때 김정숙과 박경희가 돌아갔고 부엌에는 내일 쓸 재료가 반쯤 손질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연락처를 하나 찾아 눌렀고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상대가 받았습니다. 이지연은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이지연입니다. 내일 예약건 다시 한번 확인 전화드렸어요. 혹시 제 이름 외에 다른 분이 연락하더라도 변경이나 취소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통화는 1분도 걸리지 않았고 이지연은 전화를 끊은 뒤 통화 시간이 찍힌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은 채 반쯤 손질된 재료들이 놓인 부엌을 바라보았죠. 내일 아침이면 김정숙은 다시 올 것이고 이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의 눈에는 피로 아래 다른 무엇이 깔려 있었고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이지연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 쌓인 재료들, 냉장고에 붙은 김정숙의 메뉴 목록, 반쯤 손질된 갈빗대가 담긴 볼이 눈에 들어왔지만 시선은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은 전화기를 다시 들어 사진첩을 열었고 며칠 전에 저장해둔 파일 하나를 꺼내 화면 위에 펼쳤습니다. 식당 계약서였습니다. 이지연이 이 계약서를 처음 받아든 건 보름 전이었죠. 김정숙이 단체방에 상차림 공지를 올리기 훨씬 전 이지연은 이미 여러 곳의 한식당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상차림 갈등을 겪으면서 이지연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건 소용이 없고 준비된 결과물을 놓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지연은 김정숙에게 식당 예약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미 후보지를 좁히고 있었고 그중 한 곳이 최동훈이 운영하는 대형 한식당이었습니다. 처음 그 식당을 찾아간 날 이지연은 점심 영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 맞춰 혼자 방문했습니다. 연회실 규모와 메뉴 구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입구에서 직원에게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잠시 후 최동훈이 직접 나왔고 이지연은 명함 대신 준비한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명절 연회로 20명 이상 예약하려고요. 메뉴는 전통 상차림 기준으로 하되 연회실에서 코스 형태로 나오면 좋겠어요. 최동훈은 메모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연회실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원탁 3개가 놓인 연회실은 20명이 앉아도 넉넉했고 벽면에는 병풍 장식이 걸려 있어 명절 분위기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이지연은 공간을 둘러보며 테이블 배치와 동선을 확인했고 최동훈에게 메뉴 구성표와 견적서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최동훈이 보내온 견적서를 확인한 이지연은 한 가지 조건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위약 조항이었죠. 이지연은 전화로 최동훈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취소 조건을 명확히 넣어주세요. 예약 취소는 계약자 본인만 가능하고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요. 최동훈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혹시 다른 분이 취소 연락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짧은 침묵 뒤에 가족 행사라 의견이 여럿이거든요. 혼선이 생기지 않게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최동훈은 더 묻지 않았고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답했죠. 계약서가 완성된 날 이지연은 점심시간을 쪼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최동훈은 출력된 계약서 두 부를 테이블 위에 놓았고 이지연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계약자 이름, 예약 일시, 인원, 메뉴 구성, 선결제 금액, 그리고 맨 아래에 위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본 계약의 취소 및 변경은 계약자 본인의 직접 방문 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유선 연락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3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지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은 뒤 서명했고 선결제 영수증을 받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최동훈은 자기 서명이 들어간 사본을 이지연에게 건네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예약일 전까지 어떤 연락이 와도 이지연 씨 본인이 아니면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려요. 이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이지연은 최동훈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이 전화기에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견적서를 요청한 통화, 위약 조항을 논의한 통화, 계약 확정 통화까지 3건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고 최동훈이 보낸 확인 문자 메시지도 캡처의 별도 폴더에 정리해 두었죠. 이지연이 이렇게까지 준비한 건 김정숙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직접 나서서 바꾸는 사람이었고 며느리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식당 예약 사실을 알게 되면 김정숙이 어떤 행동을 할지 이지연은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절 전날 밤 최동훈에게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한 건 그 예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숙은 단체방의 메뉴 목록까지 공개했고 재료를 사와 부엌에 풀어놓았고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직접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지연의 식당 예약이 존재한다는 걸 김정숙이 알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죠. 이지연은 전화기 화면을 끄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반쯤 손질된 재료들을 냉장고에 정리한 뒤 싱크대를 닦았고 그 손놀림은 내일을 위한 준비라기보다 오늘을 정리하는 동작에 가까웠습니다. 안방에서는 박민호가 이미 불을 끈 채 누워 있었고 이지연은 불 꺼진 거실에 잠깐 서서 가방 안에 든 봉투의 무게를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캡처 자료가 든 그 봉투는 이지연이 준비한 것들의 전부였고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친척들이 모이고 김정숙이 차린 무대 위에서 이지연은 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의 가방 안에는 그 무대의 바닥을 뒤집을 수 있는 종이 한 묶음이 들어 있었고 이지연은 그것을 꺼낼 타이밍을 아직 정하지 않은 채 불을 껐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김정숙은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이지연의 집에서 돌아온 뒤로 잠이 깊지 않았고 새벽부터 머릿속에서 상차림 순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현관에 선 김정숙은 남편 박종태에게 먼저 가 있을 테니 천천히 와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이지연의 집에 도착한 건 7시가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민호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고 김정숙은 인사 대신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전날 손질해둔 재료를 확인하고 갈빗대에 양념이 제대로 배었는지 볼을 꺼내 살펴보았죠. 이지연은 아직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정숙은 거실을 지나며 지연아, 일어나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지연이 안방에서 나왔을 때 김정숙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세수도 하기 전에 부엌으로 불려갔고 김정숙은 떡국 육수부터 끓이라며 냄비를 건넸습니다. 박민호가 어머니 좀 천천히 하시죠 하고 말했지만 김정숙은 11시에 사람들 오는데 뭘 천천히 해 하고 받아쳤고 박민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가까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중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잡채 재료를 꺼내려 냉장고 문을 열다가 선반 위에 놓인 이지연의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알림 하나가 떠 있었죠. 김정숙은 습관적으로 시선을 주었다가 멈췄습니다. 알림 내용은 식당 이름과 함께 예약일 당일 안내라는 문구였습니다. 김정숙은 냉장고 문을 닫고 전화기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추었습니다. 이지연이 바로 옆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으니까요. 김정숙은 아무 말 없이 잡채 재료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지만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려진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식당 예약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연이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며칠 전 전화해서 김정숙이 일축했던 그 식당 예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었죠. 김정숙은 당근을 채 썰면서 이지연의 뒷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지연은 프라이팬 앞에 서서 호박전을 뒤집고 있었고 표정에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직접 차린다고 했는데 식당 예약이 버젓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누군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김정숙이 며느리를 억지로 부려먹은 꼴이 되는 것이었고 단체방에 올린 글은 거짓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9시가 넘자 김정숙은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전화기를 꺼냈고 이지연의 알림에 찍혀있던 식당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김정숙은 부엌 쪽을 한번 확인한 뒤 현관으로 나가 문을 살짝 닫았고 복도에 선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직원이 받았습니다. 김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연애실 예약건 때문에 전화했어요. 이지연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취소하려고요. 직원은 잠깐 확인하겠다며 대기를 요청했고 김정숙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기다렸습니다. 30초쯤 지나자 다른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고 최동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최동훈입니다. 이지연님 예약건 확인했는데요. 혹시 본인이신가요? 김정숙은 망설임 없이 네, 본인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동훈은 바로 다음 질문을 이어갔죠. 계약 시 등록하신 연락처 뒷자리, 네 자리 확인 부탁드릴게요. 김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지연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바로 떠올릴 수 없었고 잠깐 뜸을 들인 뒤 전화번호를 최근에 바꿔서요. 이름으로 확인하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최동훈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계약건은
계약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시라면 등록된 연락처에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매장에 방문해 주셔야 해요. 김정숙은 한 번 더 가족인데 대신 처리하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최동우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고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김정숙은 전화기를 내리며 복도 벽을 한번 짚었고 숨을 크게 내쉰 뒤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이지연이 여전히 전을 부치고 있었고 박민호가 접시를 나르며 거들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치마를 다시 메고 당근 썰던 자리로 돌아갔지만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도마 위에서 칼끝이 미끄러졌습니다. 식당 취소가 안 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지연이 예약한 곳이 아닌 다른 식당으로 가족을 데려가면 되는 것이죠. 김정숙은 당근을 다 썬 척하며 도마를 치운 뒤 다시 전화기를 들었고 이번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식당 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수가 나야. 오늘 갑자기 미안한데 20명 넘게 단체로 갈 수 있을까? 연회실 같은 자리 있으면 좋고 11시쯤 도착할 거야. 상대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김정숙의 강한 어조에 밀려 자리는 만들어 볼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김정숙은 고마워. 메뉴는 알아서 해줘 하고 빠르게 통화를 끝냈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지연은 전을 접시에 옮기며 김정숙을 잠깐 올려다보았지만 김정숙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넘자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체방에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냐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김정숙은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체방에 새 메시지를 올렸죠. 장소가 바뀌었어요. 오늘은 영숙이네 식당으로 갈게요. 주소 보낼 테니 11시까지 와주세요. 이지연은 그 알림을 프라이팬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눈이 잠깐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마지막 전을 접시에 올린 뒤 불을 껐습니다. 박민호가 거실에서 단체방을 보며 어머니, 장소를 왜 바꾸세요? 하고 물었지만 김정숙은 거기가 더 넓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11시 10분 전 김정숙은 택시를 불러 먼저 식당으로 출발했습니다. 박민호와 이지연은 자가용으로 뒤따라 나섰고 차 안에서 박민호가 장소가 바뀐 거 알고 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죠. 박민호는 핸들을 잡은 채 어머니가 또 뭔가 하신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고 이지연은 창밖을 보며 도착하면 알겠죠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주차장에 관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식당 출입문 앞에 남성 2명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이미 도착해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입구 앞에서 전화통을 붙잡고 있었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까지 된다고 했잖아. 김정숙이 전화를 끊었을 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다가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자 김정숙은 식당 문 쪽을 턱으로 가리켰고 출입문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생 점검에 따른 영업 정지 통보서였고 그 옆에 세무 관련 행정조치 안내문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든 남성 중 한 명이 김정숙에게 다가와 손님, 오늘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최소 사흘간 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라고 설명했고 김정숙은
아침에 전화했을 때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고 따져 물었지만 담당자는 점검이 1시간 전에 나왔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큰아버지 부부가 영업 정지 안내문을 보고 멈춰 섰고 뒤이어 도착한 박경희가 언니, 여기 문 닫은 거야? 하며 김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김정숙은 대답 대신 다시 전화기를 들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고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일수록 웅성거림은 커졌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온 어르신들이 닫힌 문 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아이들은 상황을 모른 채 주차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큰아버지가 김정숙에게 다가와 정숙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다른데 예약한 거 아니었어? 하고 물었고 그 한마디에 김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정숙은 큰아버지에게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돌려 주차장 한쪽에 서 있던 이지연을 찾았습니다. 이지연은 박민호 옆에 서서 식당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김정숙은 빠른 걸음으로 이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지? 이지연은 김정숙의 말에 시선을 돌렸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떨림은 숨기지 못했죠. 내가 식당 바꾼 거 알고 일부러 뭔가 한 거 아니야? 하필 오늘 하필 여기가 영업 정지라니 그게 말이 돼? 이지연은 김정숙의 눈을 마주 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식당이 어딘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장소 바꾸신 것도 차 타고 오면서 단체방에서 봤고요. 김정숙은 이지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우연이라고? 20명 넘게 불러놓고 갈 데가 없어진 게 그냥 우연이야?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에 있던 친척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경희가 언니 사람들 보고 있어 하며 김정숙의 팔을 잡았지만 김정숙은 뿌리쳤죠. 박민호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이 식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생 점검은 구청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연이가 어떻게 해요, 그걸? 하지만 김정숙은 박민호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고 시선은 계속 이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큰어머니가 다가와 일단 어디라도 가서 앉아야 하지 않겠니? 여기 서 있을 수는 없잖아 하고 말했고 다른 친척들도 근처에 다른 데 없냐? 차라도 타고 이동하자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 20명이 넘는 인원을 예약 없이 받아줄 식당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고 김정숙이 준비하겠다고 했던 집 상차림은 반쯤 손질된 재료 상태로 이지연의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전화기를 쥔 채 연락할 곳을 찾는 듯 화면을 넘기고 있었지만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확신에 차서 장소를 바꿨던 사람이 지금은 주차장 한 구석에서 갈 곳을 잃은 채 서 있었죠. 친척들의 시선이 김정숙에게 모이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걱정과 함께 조용한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그 풍경을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방 끈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입은 열지 않았고 아직은 아니라는 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박민호가 이지연 쪽으로 걸어오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지연은 고개를 살짝 저어 지금은 아니라는 뜻을 보냈고 박민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찬바람이 주차장을 가로질렀고 20명이 넘는 가족이 닫힌 식당 앞에서 갈 곳 없이 서 있는 풍경은 김정숙이 만든 것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이 자리에 이지연뿐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정숙에게 모였습니다. 큰아버지가 다시 한번 정수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었고
박경희가 전화기를 들어 근처 식당을 검색하기 시작했지만 명절 당일에 20명 넘는 자리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김정숙은 전화기를 쥔 채 아무도 보지 않았고 입술을 꾹 다문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연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고 박민호를 먼저 보았다가 시선을 김정숙에게 옮겼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차장의 웅성거림이 잦아드는 바람에 주변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약해둔 식당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김정숙은 이지연을 돌아보았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지연이 손에 든 봉투를 보았지만 반응하지 않았고 박경희가 먼저 지연아, 예약해둔 데가 있어?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인 뒤 봉투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이지연은 첫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름 전에 계약하고 선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예요. 한식 연회 전문 식당이고 25명까지 앉을 수 있는 연회실이에요. 메뉴도 명절 상차림 기준으로 구성했고요. 큰아버지가 다가와 계약서를 들여다보았고 예약 일시와 인원, 메뉴 구성이 적힌 내용을 확인하며 이거 제대로 해놨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박경희도 옆에서 계약서를 보며 언제 이걸 준비한 거야? 하고 물었지만 이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의 시선은 김정숙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김정숙은 계약서를 보는 대신 이지연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맘대로 할 생각이었다는 거지. 내가 집에서 하자고 했는데도. 김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은 그 말을 받아 한 박자 쉰 뒤 봉투에서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결제 영수증이었고 이지연의 이름과 결제일,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 돈으로 결제했고 어머니께 식당 예약했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취소하지 않았고요. 김정숙은 영수증을 훑어보았지만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죠. 그래, 안 된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했으면 며느리는 따라야지. 그걸 뒤에서 몰래 살려두고 있었다는 게 더 문제야. 이지연은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세 번째 종이를 꺼냈고 이번에는 김정숙이 아닌 박민호 쪽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식당에서 보내온 기록이에요. 박민호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통화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고 오전 9시경 식당으로 걸려온 전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번호, 통화시간, 그리고 계약자 본인이라 주장하였으나 본인 확인 불일치로 취소 요청 거절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죠. 박민호는 그 기록을 2번 읽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김정숙을 바라보았고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번호 어머니 거 맞죠?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시선이 종이에서 박민호 얼굴로 옮겨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 몇 명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가까이 다가왔고 큰아버지가 뭔데, 무슨 기록이야 하며 박민호 옆으로 왔습니다. 박민호는 큰아버지에게 종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연이 몰래 식당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셨어요. 식당에서 본인 확인이 안 돼서 거절당하신 거고요. 큰아버지는 기록을 보고 김정숙을 돌아보았고 박경희도 그 옆에서 종이를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차장에 묘한 정적이 내렸고 그 정적 속에서 김정숙은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체면이라는 벽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김정숙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지연이가 식당 예약을 고집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말했지만 문장은 거기서 끊겼고 변명이라는 걸 본인도 아는 듯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박민호는 김정숙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아들의 어조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빨리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근데 오늘 이 상황은 어머니가 만드신 겁니다. 지연이가 미리 준비한 걸 어머니가 막으려 하셨고 그 과정에서 가족 전체가 갈 곳을 잃은 거예요. 김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민호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김정숙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민호가 먼저 돌아서서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는 지연이가 준비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소 보내드릴 테니 차로 이동해 주세요. 큰아버지가 먼저 그래. 일단 어디라도 가서 앉자 하며 가족들을 차 쪽으로 이끌었고 박경희도 어르신들의 팔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닫힌 식당 앞에 어색한 풍경이 조금씩 풀렸지만 김정숙은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지연은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박민호 옆에 섰고 박민호가 가자 하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지연이 김정숙 앞을 지나칠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스쳤지만 어느 쪽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이지연의 뒷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고 주차장에는 김정숙과 찬바람만 남았습니다. 박경희가 돌아와 언니 같이 가자 하며 김정숙의 팔을 잡았을 때에야 김정숙은 천천히 발을 뗐고 택시를 부르는 박경희의 옆에 서서 전화기를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연회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입구에서 직접 맞이했고 원탁 3개의 수저와 잔이 빈틈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 병풍 장식과 은은한 조명이 명절 분위기를 갖추고 있었고 한쪽 테이블 위에는 식전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죠. 큰아버지 부부가 가장 먼저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여기 좋네 하고 중얼거렸고 뒤따라 들어온 친척들도 연회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연은 최동훈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입구 옆에 서서 가족들이 자리를 잡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박민호가 어르신들의 외투를 받아 걸고 의자를 빼드렸고 박경희가 아이들을 한쪽 테이블로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앉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실을 채워갔지만 빈자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정숙이 들어온 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앉은 뒤였습니다. 박경희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김정숙은 식당 입구에서 잠깐 멈칫했고 간판을 올려다보다가 시선을 내린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회실 문을 열었을 때 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김정숙에게 향했고 그 시선 속에는 걱정과 궁금함과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비어있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아버지 옆이었고 이지연과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김정숙은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동훈이 직원들과 함께 첫 번째 음식을 들고 들어왔을 때에야 시선을 올렸습니다. 갈비찜, 모듬전, 잡채, 나물 5종류가 원탁 위에 차례로 놓였고 이어서 떡국과 식혜가 나왔습니다. 김정숙이 냉장고에 붙여놓았던 메뉴 목록과 거의 같은 구성이었죠. 큰어머니가 이거 집에서 한 것 같네. 정성이 다르다 하며 젓가락을 들었고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갈비찜 접시를 바라보는 눈에 복잡한 빛이 지나갔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큰아버지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다 같이 앉았으니 됐어. 지연이가 미리 준비해 둔 덕이야. 친척 몇 명이 이지연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지연은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버지의 말이 김정숙에게 향한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모를 사람은 없었죠. 김정숙은 잔을 들지 않은 채 앞에 놓인 나물을 한 젓가락 집었고 씹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직원이 후식으로 수정과를 내오고 연회실이 조금 한가해졌을 때 김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컵을 손에 든 채 테이블 사이를 지나 이지연이 앉은 쪽으로 걸어왔고 이지연 옆에 빈 의자를 잡았습니다. 이지연은 김정숙이 오는 걸 보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수정과 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올렸습니다. 김정숙은 잠깐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았고 이지연과 나란히 앉은 채 정면이 아닌 테이블 위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좀 무리했어. 그 말이 나오기까지 김정숙의 입술이 2번 달싹였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에는 감정이 덜 실려 있었고 인정이라고 하기에는 단어가 모자랐지만 김정숙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라는 건 이지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정과 잔에 시선을 두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정숙을 보았고 짧게 네 하고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도 괜찮습니다도 아닌 그냥 들었다는 뜻의 한 글자였죠. 김정숙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근데 지연아, 시어머니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몰래 계약하고 혼자 결정한 건 그것도 맞는 건 아니잖아. 그 말 끝에 자존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끝을 내어주지 않는 김정숙다운 방식이었죠. 이지연은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다시 정면으로 돌렸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했을 이지연이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수정과를 한 모금 마셨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잠깐 더 앉아 있다가 일어섰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박경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경희는 무언가 물으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김정숙의 표정을 보고 다물었고 김정숙은 자리에 앉아 수정과를 홀짝이며 더 이상 이지연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부부가 먼저 인사를 하고 나갔고 다른 친척들도 수고했다. 잘 먹었다며 이지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웃음은 없었고 악수를 하면서도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박민호가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연회실에는 이지연과 김정숙, 박경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경희가 언니 같이 가자 하며 김정숙의 외투를 건넸고 김정숙은 외투를 받아들며 이지연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인 뒤 박경희와 함께 연회실을 나갔습니다. 이지연은 빈 연회실에 혼자 남아 원탁 위의 빈 접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정리를 시작했고 이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박민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수고했어 하고 말했지만 이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기대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이지연의 걸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옆에서 걷는 박민호와의 거리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시선도, 주차장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침묵도 모두 이전과 같은 모양이었지만 온도가 달랐죠. 이지연은 차 문을 열고 앉으며 안전벨트를 매었고 전면 유리 너머로 식당 간판이 작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명절은 끝났고 가족은 흩어졌고 밥상은 치워졌지만 이지연의 안에서 무언가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걸 이지연은 알고 있었고 김정숙도 아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